내수용 감각이 주로 전달되는 뇌의 영역 우리 지금까지 살펴봤죠. 이 영역들을 통해서 내수용 감각의 정보가 무엇으로 산출이 되느냐? 바로 감정입니다. 네, 물론 다른 것들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게 감정이에요. 감정은요, 또 우리가 그냥 뭔가 우리에게 느껴지는 어떤 상태를 감정이란 말로 뭉뚱그려서 표현을 하는 게 대부분이지만요. 이거를 좀 더 세분해 보면은 감정은 정서, 이모션이라는 것과 느낌, 필링이라는 것으로 또 나뉘어져요. 여기서 또 좀 더 의학적으로 들어가면은 정동이라는 것까지 분류가 되는데요. 여기서는 그렇게 너무 어려운 데까지 파고들 필요 없이 이 정서와 느낌 두 개만 좀 구분을 해볼게요. 정서, 이모션은요. 이거는 안토니오 다마지오의 느끼고 아는 존재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정서를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정서란 뇌 안의 뉴런들을 활성화하는 모든 외부 자극과 내부 자극에 대한 무의식적인 반응이래요. 네, 우리 앞에서 계속했던 말들이 여기 나오죠. 외부 자극이요. 오감을 통해서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거랑 내부 자극. 내수용 감각을 통해서 이 몸속 장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뇌로 전달된 그 정보들이요. 그 정보들이 이제 통합되고 합산돼서 거기서 이게 처리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떤 반응이 나오는데 무의식적인 반응일 때 그게 정서, 이모션이래요. 무의식적인 반응이니까 우리는 그거를 의식적으로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 느끼지 못하는 상태일까요? 느낌이랑 헷갈리니까 이거 그냥 알아챈다고 표현할까요? 알아채지 못하는 상태일까요? 알아채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뭔가 이 몸에 있는 정보와 바깥에 있는 정보들이 같이 만나가지고 무언가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그걸 우리가 아직 알아채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가 정서예요. 그리고 느낌, feeling이라는 거는요. 여기는 생명을 유지하려고 움직이는 몸속의 반응을 마음속의 이미지로 표현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그 이모션이랑 연결해서 표현을 해보면요. 이모션이 생겼을 때 그 무의식적인 상태잖아요. 근데 그 무의식적인 상태가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 어떤 단어나 아니면 어떤 이미지나 그런 것들로 떠오르게 되는 상태가 이 느낌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이 외부 감각으로 어떤 정보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고요. 또 몸 안의 장기들의 어떤 정보들이, 중요한 정보들이 뇌로 전달이 돼서 얘네들이 합쳐져서 우리가 무언가 반응을 하게 되는 거는 결국 그 목적이 살아남기 위한 거, 생존을 위한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가장 중요한 건요. 그래서 이 느낌이라는 건 몸이 항상성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즉 생명 유지와 생존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인드 블루투스 내수용 감각 균형 회복 프로젝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분은요. 바로 이 느낌, feeling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느낌, feeling의 부분, 이 개념을요. 감정이라는 단어로 또 표현을 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제가 감정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 이모션이 아니라 feeling, 느낌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그 가정 하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느낌은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아채는 거예요. 느낌은. 근데 문제는 의식적으로 알아챌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느낌이 지금 어떤 건지 모른 채 살아가는 순간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느낌을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마인드 블루투스 내수용 감각 균형 회복 프로젝트 이걸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느낌이 발생하는 과정 우리 이거 앞에서 이미 다 살펴봤던 건데요. 도식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내부의 자극, 뭐죠? 내수용 감각을 통해서요. 우리 몸속 장기에서 일어나는 일들, 장기의 상황들을 뇌로 전달하는 그 정보들이요. 그리고 외부 자극,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극들이요. 그게 우리 몸에서 뇌로 소통하는 통로가 두 개가 있다 했죠. 두 개의 채널이 있다 했어요. 혈액순환 통로 그리고 신경 전달 통로. 이 두 개의 통로를 통해서 뇌로 전달이 돼요. 그럼 뇌에서는 이 정보들을 가지고 어떤 걸 산출을 해내는데 어떤 뇌세포 하나 뇌의 어떤 영역 한 군데에서만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뇌의 여러 세포들이 여러 부위에서 서로 협력 작업을 통해서 그 일을 해내거든요. 그래서 뇌세포와 뇌세포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협력 작업을 하는 거, 서로 연결이 되는 걸 시냅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왔을 때 제일 먼저 뇌들이 함께 이 뇌에 있는 세포들 중에서요, 함께 협력해서 일하기로 하는 그 짝꿍 뇌세포들끼리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그 전기 신호가 딱 켜지게 돼요. 시냅스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 내부 자극과 외부 자극, 이게 무엇인지 다시 정리하면 오감이요. 네. 보고, 듣고, 맛보고, 피부 감촉으로 느끼고, 냄새 맡고. 네, 그 다음에 내수용 감각이 있고, 여기 제가 얘기 안 했던 또 하나의 감각이 있어요. 고유수용 감각이라는 거요. 혹시 고유수용 감각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도 고유수용 감각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길게 얘기할 수 있는, 엄청나게 깊게 파고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내 몸에, 여러분 몸의 형체에 다 잘 느끼고 계시나요? 내가 지금 어떤 자세로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내 발이 지금 어디에 있지? 내 손은 지금 어디에 있지? 내 머리는 어디에 있고, 나는 지금 앉아있나? 서있나? 내 몸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내 실내에서는 어떻게 생겼지? 이런 것들을 감지하는 게 고유수용 감각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까지 합쳐져서 이제 뇌로 전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연구 논문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내수용 감각과 스트레스, Interoception and Stress라는 제목의 2015년에 발표된 논문이었어요. 여기에 보면은 내수용 감각의 신호 전달 기능과 정확도, 민감도가 손상되면 감정 조절에 문제가 생긴대요. 네. 내수용 감각 신호 전달 기능. 이거 뭐였죠? 우리 몸속에 장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뇌로 전달하는 그 기능 말하는 거죠. 네. 정확하게 이거를 전달을 하느냐? 또 정확도에는 어떤 것도 포함이 될까요? 정확한 정보를 전달했는데요. 전달받는 뇌가 그걸 제대로 못 알아들으면은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이건 두 가지 다른 의미예요. 내수용 감각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했는가? 이 정보를 뇌가 정확하게 이해했는가? 네. 그리고 정확하게 들었는가? 그 다음에 민감도라는 건요. 얼마나 잘 느끼는가? 이 내수용 감각이 이거 옆에서 뇌로 가서 막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뇌는 옆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뭘 전달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둔하게 있어요. 그럼 민감도가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내수용 감각의 신호 전달 기능과 정확도, 민감도가 손상되면은 감정 조절에 문제가 생긴대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부분들 있죠. 내수용 감각이 뇌의 어느 부분으로 전달이 되고 그 뇌의 부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느 정도 감은 오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요, 이 내수용 감각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감정적인 문제들이 초래가 되는가, 그거를 볼게요. 네, 이런 문제들이 초래가 된대요. 편두통이나 아니면 다른 만성 통증들 있죠. 우리 몸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통증들, 이게 뇌수용 감각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알코올, 물질 사용 장애, 그러니까 뭐 알코올 중독이라던가 물질 사용 장애의 가장 대표적인 건 약물 중독 같은 거 있죠. 마약 중독.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먹는 약 중에서도 중독되는 약들 있죠. 약 말고도요. 흡연도 물질 사용 장애예요. 담배도 중독이잖아요. 계속 생각나고 계속 피고 싶은 거. 술처럼요. 그래서 요런 것들, 이런 중독이나 남용이 생기는 것도
내수용 감각의 문제랑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술을 끊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담배를 끊고 싶은데 이게 그 뭐라 그러죠? 금단 증상. 금단 증상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요. 그럴 때 물론 거기에 이제 어떻게 해보세요라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내수용 감각의 균형을 회복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그 논문에서 얘기했던 내수용 감각의 그 신호전달 기능이랑 정확도, 민감도를 회복하는 거. 그것도 이 알코올 중독이나 흡연, 그리고 약물 중독, 마약 중독 이런 부분들의 그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하는데 일정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정 문제가 생긴다고 했죠. 앞에 논문에서. 그거예요. 정서장애. 정서장애는 되게 다양한 병명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울증, 조울증, 그리고 불안장애, 이런 것들 다 여기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불안장애와 또 비슷한 친척들이 있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PTSD요. 그 다음에 공황장애, 이런 것도 다 정서장애에 포함되는데 이게 다 내수용 감각에 문제가 생길 때 발생할 수 있는 정서장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자폐 스펙트럼하고 내수용 감각하고 연결해서 연구한 그 결과를 발표한 논문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수용 감각과 이 자폐 스펙트럼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섭식장애요. 유명한 섭식장애 어떤 게 있을까요? 거식증. 이런 게 섭식장애에 포함이 되죠. 이렇게 뭔가 식욕을 통제하지 못해서 마구 먹은 다음에 그걸 또 다 토해내거나 아니면 아예 먹는 걸 극단적으로 거부하거나 이런 것들 다 섭식장애에 포함이 되는데 이것도 내수용 감각하고 아주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수용 감각의 기능을 회복하고 그 정확도와 민감도를 높여주기만 하면은 이 부분들도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게 많은 연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체화 장애. 이거는요, 섭식장애랑도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섭식장애, 거식증이 생기는 이유가 내 몸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해서 보기 때문에 또 이 거식장애가 생기잖아요. 완전히 깡 말라서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는데 거울을 보면서 나는 내가 뚱뚱하게 느껴지는 거. 네, 이게 대표적인 신체화 장애죠. 그러니까 내 몸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뭔가 왜곡해서 인지하게 되는 상태예요. 이것도 내수용 감각 문제랑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감정 문제, 정서적인 문제 말고도요. 뇌졸중이나 신경퇴행성 질환도 이 내수용 감각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연구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정서장애 말고 또 어떤 실질적인 정신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정신장애들 있죠. 네, 그런 것들도 내수용 감각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해요. 네, 내수용 감각 진짜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의 그 일상적인 감정과 어떤 여기에 나오는 문제들을 보면 단순히 감정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감정 상태에 따라서 이 있는 현실 자체를 또 우리가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인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그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나의 그 왜곡된 시뮬레이션 상태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하고 반응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문제는 더 악화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이 내수용 감각 문제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그 문제 유발 포인트가 무엇이냐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요. 예측과 실제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예측이요. 우리가 외부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정보와 우리 몸속의 상태를
뇌로 보내는 그 정보요. 내수용 감각을 통해서, 그리고 고유수용 감각을 통해서 뇌에서 지금 내가 있는 상황, 나의 세상의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그 시뮬레이션대로 나는 나의 세상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시뮬레이션이 실제의 세상과 얼마나 일치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시뮬레이션이 실제 현실하고 너무나 동떨어져 있을 때 이게 동떨어져 있으면 있을수록 문제가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들었던 예 중에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신체화장이에요. 누가 봐도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뭐라도 먹어야 돼요. 지금 심각한 상태예요. 그런데 내 뇌가 보여주는 시뮬레이션 어때요? 거울을 보니까 난 너무 뚱뚱해. 이렇게 되는 거. 예측과 실제가 그러니까 그 예측, 내가 보여준 시뮬레이션과 실제 상황이 정말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바로 문제유발 포인트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가요. 뇌가 예측 시스템이기 때문이에요. 뇌는요,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반응하는 시스템이 아니라요. 어떤 자극이 올 걸 예측해서 예상 시나리오를 돌려서 그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시스템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일 앞에서 우리가 보는 세상은 시뮬레이션이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시뮬레이션이요? 매트릭스처럼 누군가 위에 어떤 거대한 존재, 거대한 조직에 의해서 조작된 시뮬레이션이 아니라요. 우리 개인, 저마다가 가지고 있는 뇌의 예측 시스템이 만들어 놓은 시뮬레이션의 세상 안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뇌수용 신경망에서 이제 신체에 관한 예측을 산출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뇌수용 감각을 통해서요, 우리 몸속의 장기들의 지금 어떤 상태인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균형이 잘 맞춰서 건강한 상태인지, 뭔가 균형이 깨져서 조절이 필요한, 개입이 필요한 상태인지, 변화가 필요한 상태인지, 그 예측을 산출을 해낸다는 거죠. 지금 어떤 상태야? 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결론을 내려서 이제 그 결론에 맞게 우리가 반응하고 행동하고 느끼도록 시뮬레이션을 만들죠. 근데 그 시뮬레이션 결과와 진짜 내 몸의 실제 상태,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의 실제 상태를 비교를 해요. 그래서 신체 예상 관리를 조정하는 거. 그러니까 이 시뮬레이션이 실제 상태랑 조금이라도 더 일치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될 수 있도록요, 이 사람의 반응과 행동을 조금씩 이렇게 조정을 하는 그 작업이 이루어져요. 다행이죠. 시뮬레이션 산출된 대로 그대로 고가 아니라 그것과 실제 상태를 비교해서 조정하는 것도, 예, 우리 몸과 마음에서는 이루어져요. 계속 그 작용이. 그럼으로써 우리는 생존할 수 있는 거죠.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하고 행복하게요. 그런데요, 바로 이 부분 있죠.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제 상태를 비교하는 이 부분에서요, 여기에 차이가 좀 한 100만큼 나는데, 20만큼 나는데, 요거 판단을 해줘야 되는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이 곧 현실이야, 이런 식으로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신체화장애, 그 예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나는 내 뇌에서는 나는 뚱뚱해라고 시뮬레이션을 산출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는 나는 피골이 상접해서 곧 피죽도 못 얻어먹고 굶어 죽어가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나의 시뮬레이션을 조금씩 조정을 하면서 먹는 방향으로 이 반응과 행동이 조절이 됨으로써 생존하는 방향으로 이 몸이
마음이, 우리의 뇌가 작동을 하게 되는 건데, 아니야, 시뮬레이션이 맞아. 실제 상태가 저게 아니야. 내가 시뮬레이션 한 상태가 이게 현실, 이게 실제 상태야. 라고 고집을 부리게 되면은 결국은 이 빼짝 말랐지만 시뮬레이션 속에선 뚱뚱한 그 사람은 점점 더 먹는 걸 줄이게 되고 극단적으로는 먹는 걸 끊음으로써 네, 생존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상태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정신적인 문제, 어떤 감정의 문제도 바로 이 부분에서 주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어, 먼저 이 내수용 감각이요. 우리 몸의 균형 상태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는지 좋은 사례, 모범 사례를 살펴보고서 문제가 되는 사례를 살펴볼게요. 모범 사례가 바로 이 질병 행동이라는 거거든요. 질병 행동이라는 거는 그 보건사회학에서 등장하는 용어인데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아플 때 보이는 행동들을 질병 행동이라고 명명한 거예요. 여러분들 몸 아프고 몸살 나고 그러면 어떠세요? 먹기 싫죠. 움직이기 싫죠. 사람들 만나기 싫죠. 계속 자고 싶죠. 네. 그게 질병 행동이에요. 이 질병 행동은 왜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내가 아픈 것도 못 참는 나약한 인간이어서 그런 걸까요? 그럼 강한 인간은 이런 질병 행동, 이런 욕구 못 느끼는 걸까요? 그거 아니거든요. 누구나 다 아픈 상태에서는 질병 행동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몸 안에서 생기게 돼요. 그리고 그때는 그 욕구를 따르는 게 결국 건강을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현명한 길이에요. 그래서 그게 내수용 감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같이 살펴볼게요. 몸속에 어떤 감염이나 염증이 발생한 상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외부에서 들어온 감각과 내부에서 들어온 감각이 우리 몸속에서 발생하는 그 염증 상태, 감염의 상태가 내수용 감각을 통해서 뇌로 전달이 되죠. 뇌로 전달되는 통로 크게 두 가지라 그랬어요. 신경 전달 통로하고 혈액순환 통로. 이 두 개의 통로를 통해서 뇌로 야, 저 아래 난리가 났어. 지금 이상한 놈이 침입해가지고 염증 생기고 면역 반응 일어나고 힘들어서 골골대고 있어. 이런 걸 뇌로 전달을 해줘요. 그럼 뇌가 알았어. 그러면은 내가 얘한테 질병 행동을 하도록 유발을 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이 뇌에서 이제 질병 행동을 하도록 우리의 시뮬레이션 상태를 바꾸게 되면은,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다. 다 귀찮아. 계속 누워있고 싶어. 자고 싶어. 좀 더 쉴래. 잘래. 목말라. 물 마시고 싶어. 근데 음식은 많이 못 먹겠어. 이런 상태 있죠. 아무도 만나기 싫어. 질병 행동이 생기게 돼요. 그럼 이 질병 행동을 통해서 얻는 이득은 무엇일까요? 감염 염증이 발생했죠.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병이 전파되겠죠. 네. 근데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원시 인류에서부터 이 인류가 지금까지 번창하게 된 거는 어떤 사회적 존재로서의 그런 인간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네, 내가 이렇게 잠깐 앓고 회복되는 건 괜찮은데 이게 전파가 돼서 내가 속한 이 공동체, 사회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 제 기능을 못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것 자체가 다시 나에게 피드백이 돼서 나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우리 몸은요,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이물질이 침입했을 때요, 이제 염증 반응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면역 반응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 우리 몸의 모든 에너지들, 영양소들이 면역 반응을 하는데 그 면역 세포들에게 힘을 실어주게 돼요. 걔네들한테 에너지가 집중이 되어야지만 제 역할을 잘해서 이 이물질들을 빨리 처리를 해내고 다시 건강한 상태를 회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낭비하면 어떻게 돼요? 이 면역세포들이 제대로 일하라고 공급해줘야 될 에너지가 딴 데로 새버리잖아요. 그럼 그만큼 이 몸이 회복되는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래서 면역세포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우리 몸이 이 지금 일어난 감염 상태, 염증 상태를 해결하는데 총력 집중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다른 데로 가는 에너지를 최소화시키는 상태를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잠만 자고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누워있고만 싶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 아플 때 이런 질병 행동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날 때 보통 어떻게 하세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가 할 일이 산적해 있어요. 일상이 되게 바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은 아프다고 내가 누워있을 수만 있나? 일어나서 일해야지 하면서 내 몸에서는 내 뇌가 만들어낸 이 시뮬레이션 상으로는 나는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는데 그거를 거스르고 움직이죠. 일을 하죠. 네. 그러면 우리 몸의 감염 상태나 염증 상태는 회복이 늦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게 만성화되기도 하고 또 다른 질병으로 네. 확장되기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 내수용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들, 어떤 몸의 상태, 아니면 어떤 감정적인 상태나 반응들,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느낌에 따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 가장 그 상태를 회복하고 균형을 되찾는데 빠른 방법이라는 거죠.